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이유 말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그 차이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돈만 조금 모아두면 괜찮을 것이다.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몸만 건강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날이 있었고, 자식들이 각자 잘 살고 있는데도 어쩐지 마음 한쪽이 허전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노후를 편하게 만드는 걸까? 저는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치는 분들의 표정과 말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사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고, 불안한 노후를 사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70이 넘어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얼굴이 편안했고, 누구는 늘 가슴에 돌 하나를 얹고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랬고, 복지관 복도에서도 그랬고, 같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나이인데, 왜 어떤 분은 표정이 밝고 어떤 분은 늘 근심이 가득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저는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식에게 기대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비어있는 사람은 노후가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넷째는 현실 조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섯째는 삶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늦게서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그 후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노후를 살게 될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된 5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명 중 1명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 수준과 외로움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노후를 지탱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5살이 되던 해 가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있던 기대라는 감정을 똑바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큰아들 가족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준비하고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도 따로 무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들 앞접시까지 꺼내 두었습니다. 작은 숟가락과 포크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녁 6시쯤 오겠다고 했으니 5시 반쯤부터 창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6시가 지나고 7시가 되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질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 학원 일정이 겹쳐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 앞접시를 하나씩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전이 식어가고 있었고 냄비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김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반찬들을 언제 다 먹지? 혼자서는 일주일이 걸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아들 가족이 안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올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제 하루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의 중심을 자식들에게 두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찾아오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자식들은 자식들 삶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기대하지 말라니. 그건 너무 서운한 일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말씀이 맞았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은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친정도 가야 하고 주말마다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가끔은 부부끼리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며느리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과 친정을 오가느라 주말이 더 바빴고 가끔은 남편이랑 둘이서만 쉬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부모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남고 싶습니다. 늘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아니라 언제 찾아가도 환영해주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는 부모로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하면 반갑게 받지만 연락이 없어도 제 하루를 채울 다른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동네를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것이 제가 65이 넘어서야 배운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덜 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하루의 무게를 자식의 연락 한 통 위에 올려두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살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남편마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이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큰아들 집에 불쑥 찾아가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긴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갔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 집안일도 도와주고 싶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반갑게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피곤함이 비쳐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손이 예전보다 천천히 움직였고 차를 내올 때도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고, 며느리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도와주려고 간 건데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 있지 못하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질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혼자 보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목이 메는 것 같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조용히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시작하자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자주 찾아가지 않으니 아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면서 말입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시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자 자식들은 오히려 저를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그들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제 안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차릴 사람이 없었고 설거지를 해도 그릇 몇 개뿐이었고 청소를 해도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보면 겨우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녁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낮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몸이 피곤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텔레비전 소리만 켜두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홈쇼핑 화면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시계를 보면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늦게까지 자고, 낮에는 멍하니 있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생활 리듬이 무너진 것 같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세수하고 옷 갈아입기, 간단한 아침 먹기. 이렇게 아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전 8시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금방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가다 보니 조금씩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9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집안 정리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끔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은행 일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6시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7시부터 8시까지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9시쯤 되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 건지 간단하게 몇 줄만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신기하게도 잠이 잘 왔습니다. 낮에 몸을 움직였으니 몸이 피곤했고, 그래서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를 견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가 비어 있으면 마음도 비고, 마음이 비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건강도 나빠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반대로 하루의 구조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밤에 잠도 잘 오고, 잠을 잘 자면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루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 속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루틴이 있으니까요. 그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있나요? 아니면 하루가 텅 비어 있나요? 하루는 저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 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현실 조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가족이 화목하면 된다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말입니다.
68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수리비가 7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15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수리비를 내고 나면 80만 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편안해도,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를 꺼내서 제 현실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내 공간이 있는가? 다행히 저는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집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설령 돈이 없어도 잠잘 곳은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둘째, 빚이 있는가? 다행히 저는 빚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조금씩 갚아서 집 대출도 다 끝났고 카드빚도 없었습니다.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는가? 저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건강은 어떠한가?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매달 병원비로 1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약값도 따로 들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비상금이 있는가? 제 통장에는 15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니 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이 있고 빚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었지만 비상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불안하다는 점에서는 위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부족보다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지출이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병원비, 집 수리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면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고 전기세, 가스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12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병원 검진도 미루지 않고 제때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 조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공간이 있나요? 빚은 없나요? 고정 수입이 있나요? 건강은 어떠한가요? 비상금은 있나요? 마음이 버텨준다고 해서 현실까지 버텨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후는 결국 감정과 준비가 함께 가야 했습니다. 다섯째 깨달음은 삶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9살 되던 해였습니다.
친구 한 분이 저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좋은 상품이 있는데 원금에 매달 이자가 3%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을 넣으면 매달 9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년이면 108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정말로 매달 9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달,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300만 원을 날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하는 자책감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그 나이에도 욕심 앞에서 흔들린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배우지 못했구나 싶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투자자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된 뒤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벌기가 아니라 지키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불리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이야기가 들려와도 귀를 막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이 집이 제 집이고, 적은 연금이지만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고, 건강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한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집이 더 컸으면, 자식들이 더 자주 왔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산책을 나갔을 때 이웃이 반갑게 인사하는 것, 저녁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고 계신가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살고 계신가요? 더 얻으려다 흔들리는 삶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삶이 훨씬 깊고 조용한 평안을 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키는 과정에는 전혀 다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7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있는 공동 텃밭에 작은 공간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심어야 할지 몰라서 이웃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상추랑 깻잎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자라고 금방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가 생기면
손으로 하나하나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텃밭을 가꾸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서두른다고 빨리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욕심을 부린다고 더 많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주고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돌봐야 했습니다. 20일쯤 지나자 상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잎이 하나씩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 올라가 그 작은 변화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상추를 뜯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상추를 저녁 밥상에 올렸을 때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것보다 맛있다고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가 키웠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산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산책을 하면서도 늘 빨리 걸으려고 했습니다. 만보를 채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는 것을 보고, 여름에는 초록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몇 보를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으면서 계절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제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늘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새로운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키는 과정에는 텃밭의 속도, 산책의 속도, 차 한 잔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루려고 하면 힘들지만 지키려고 하면 편안해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지금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노후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텃밭을 가꾸듯이, 산책을 하듯이,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조용히 지키면서 사는 것이 노후의 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70이 넘어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 하루의 구조를 만드는 것, 현실 조건을 갖추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5가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8시가 되면 동네를 산책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9시쯤 집에 돌아와서 집안 정리를 합니다. 10시쯤 되면 텃밭에 올라가서 작물을 돌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조용히 식물들을 관찰합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조금 자고 나면 오후 2시쯤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9시가 되면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 건지 간단하게 적습니다.
10시가 되면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이것이 제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연락을 합니다.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조금씩 비상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건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으니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큰 행복은 아니지만 작은 행복들이 매일 제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산책을 하다가 이웃이 반갑게 인사하는 것, 텃밭에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은 것을 발견하는 것, 저녁에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작은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큰 것만 바라보느라 작은 것들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노후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루틴, 작은 감사, 작은 행복,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자식들이 연락하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계획과 루틴 속에서 하루를 채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 하루를 제가 채웁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계획한 일들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저를 떠올렸을 때 부담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편안한 부모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견딜 수 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혼자 일기를 쓰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평화를 줍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더 가지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있는가? 아직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감사하고 계신가요? 저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이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밥 먹고, 일기 쓰는 작은 루틴이 제 삶을 지켜줍니다. 내 공간이 있고, 빚이 없고, 작은 수입이 있고, 건강을 관리하고, 조금의 비상금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행복들을 매일 느끼십시오. 노후의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 이웃의 인사, 텃밭의 토마토, 저녁에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작은 루틴을 만들고 현실을 챙기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노후를 지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큰 돈을 버는 것도, 큰 성공을 이루는 것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오늘 산책을 나가는 것, 오늘 밥을 잘 챙겨 먹는 것, 오늘 텃밭에 물을 주는 것,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오늘 일기를 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노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지난 일을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되면 그때 또 하루를 지키면 됩니다. 저는 이제 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1년 후, 5년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7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8시가 되면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도 하루를 지킬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노후의 철학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늘 무엇을 지킬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만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후도 지켜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큰 불안도 없고, 큰 욕심도 없고, 큰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지키고, 내일 또 하루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뒤늦게 배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녀의 전화가 반갑기보다 이번에는 또 무슨 부탁일까 두려웠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늦여름 오후였습니다. 며칠 뒤면 은우의 2학기 개학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은이와 손자 은우를 만나 아울렛에 갔습니다. 새 학기에 멜 가방과 실내화를 사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매장 입구부터 개학맞이 세일 문구가 붙어 있었고, 은우는 진열대에 걸린 파란색 가방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방 하나만 보기로 했는데 매장을 돌다 보니 지은이는 실내화와 필통까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새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방은 어머니가 사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살게요.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결제 금액을 말하는 순간 지은이는 은우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슬쩍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갑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그 사이에도 새 가방이 마음에 드는지 어깨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카드 승인음이 울리고 영수증이 나오는 짧은 순간 저는 지은이의 얼굴을 흘낏 보았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번 달은 좀 숨통이 트이겠어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고마워하기 전에 먼저 안도하는 그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저는 문득 휴대폰을 들어 통화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들 태민이와 지은이의 이름 옆으로 통화 시각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들을 하나씩 짚어보니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통화였습니다. 아이 용돈을 부탁하는 전화도 있었고, 제가 먼저 나서서 손에 쥐어준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화 목록을 거슬러 올라가도 엄마 요즘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온 통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질문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의 전화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다음 지출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을까요? 통화 목록을 위로 아래로 몇 번이나 다시 넘겨보았지만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얼굴보다 목소리보다 먼저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는 순간 반가움보다 먼저 이번에는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앞선 적이 있으셨습니까? 3년 전으로 짧게 돌아갑니다. 태민이가 처음 돈을 부탁한 이유는 작은 국수집을 차리면서였습니다. 보증금은 어찌어찌 마련했지만 주방 설비를 드리는데 70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민이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부탁드려요. 가게만 열리면 금방 갚을게요. 개업하는 아들을 못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날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통장에서 70만 원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저는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태민이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절반은 돌려주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가게가 자리 잡으면 마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아직 내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간판을 새로 바꾸는 비용, 매장을 넓히는 인테리어비, 은우 영어 캠프비가 이어서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달은 지은이가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고 어떤 달은 태민이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번 달도 조금 부탁해요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빌려달라는 말과 부탁드린다는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갚겠다는 날짜는 점점 흐릿해졌고 얼마를 갚았는지 서로 굳이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늘 제 연금 통장이 놓여 있었고 저는 송금을 마칠 때마다 메모지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메모지를 꺼내 얼마를 보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다 더한 숫자를 보며 마음이 철렁했던 날도 있었지만 저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는 계산기 화면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지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은행 앱에서 송금 완료 알림이 뜰 때마다 저는 그것이 아들을 도운 흔적인지 아니면 그냥 지워지는 숫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이름 옆에 쌓여가는 금액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것을 빚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 옆에 찍힌 숫자들이 제가 아직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도 처음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요 라는 말이 어느새 어머니, 이번에도요 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서도 굳이 짚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의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지만 정작 저에게 돌아오는 절반의 나머지는 언제부턴가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저는 조금씩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돈을 보낸 횟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그것을 빚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은이가 반찬이나 날씨, 은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우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 김치를 담갔는데 가져가시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 저는 늘 편안한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에 습관처럼 은행 앱부터 열어 잔액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벨이 두어 번 울리는 그 짧은 사이에도 저는 이번에는 얼마일까? 이번 달에 여유가 있나 없나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집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보내고도 아들 내외를 도왔다는 뿌듯함보다는 해야 할 숙제를 겨우 끝낸 것 같은 허무함만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우반 친구들이 대부분 해외 영어 캠프를 간대요. 은우도 보내고 싶은데 110만 원이 부족해서요. 어머니도 손자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그동안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연습해 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이번 달은 나도 좀 빠듯해서 다음에 보태줄게. 말을 뱉고 나서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아들 내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우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안부 문자마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은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휴대폰 화면부터 켜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나흘째 되던 날, 저는 견디지 못하고 먼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하다. 캠프비는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죄송하죠. 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1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뜨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흘 전에 그 짧은 거절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하지 못했던 자신을 지금도 탓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준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아들 내외의 형편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좋은 시어머니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 그 마음에서 제 자리가 작아질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매달 초 국민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저는 습관처럼 계좌를 열어 관리비와 약값보다 먼저 아들 내외에게 보낼 돈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이번 달은 여기, 다음 달은 저기 하고 미리 마음속으로 나눠놓다 보면 정작 관리비 낼 돈이 빠듯해지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작 제 생활에 쓸 돈은 늘 빠듯하게 남았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귀가 자꾸 먹먹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다 보니
이웃집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인터폰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여러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지만 마지막에 가격을 알려주자 저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속으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되뇌었습니다. 치과에서는 어금니 임플란트를 권했지만 다음에 형편되면 하겠다며 미뤄두었습니다. 대신 그쪽으로는 되도록 씹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딱딱한 것은 반대쪽으로만 씹었고 김치도 잘게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는 씹는 게 조금 불편할 뿐 아프지는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걱정되어 저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며 부채질을 하며 미지근한 보리차로 더위를 견디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에는 선풍기 하나만 틀어놓고 잠을 청했는데 땀이 차서 몇 번씩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삼계탕이나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연락이 와도 저는 병원 예약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실은 그 시간에 병원 대신 집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혼자 점심을 때웠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며칠 지난 반찬이 먼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다 비운 뒤에야 새로 무친 것에 손을 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여전히 저축도 넉넉하고 형편이 괜찮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태민이가 어머니 요즘 어렵진 않으시죠? 라고 지나가듯 물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웃으며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넉넉하진 않아도 괜찮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늘 그렇게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준 날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서 오미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복지관 로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제가 자꾸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더니 낡은 보청기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 이거 바꾼 지 몇 년 됐어. 소리가 자꾸 삐하고 울리잖아. 저는 그냥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럭저럭 들을 만해. 미자 씨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 언니는 마지막으로 언니 몸에 큰 돈을 쓴 게 언제야?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되짚어봐도 딱히 짚히는 날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도 임플란트도 에어컨 전기세까지 아끼며 살아온 지난 계절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저를 위해 쓴 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보낸 돈을 하나씩 떠올리며 더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 초기 자금, 간판 교체비, 매장 확장 인테리어비, 은우 영어 캠프비, 그 밖에 크고 작은 부탁들까지 모두 합치니 대략 3,48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눌렀나 싶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보았지만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남아있는 잔액은 92만 원 뿐이었습니다. 평생 아껴가며 모아온 돈이 이렇게 줄어들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숫자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미뤄두었던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처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지난번 미뤄둔 임플란트를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1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하고 검사만 받은 뒤 돌아섰습니다. 수납창고 직원이 건네준 작은 진료 확인서를 받아 가방 깊숙이 접어넣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저는 92만 원이 든 통장을 떠올리며 다음 달로 또 다음 달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이사 계약금이 조금 모자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런 부탁만 드리네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지만 처음으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접어넣은 진료 확인서와 방금 온 문자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제 몸에 쓸 180만 원은 없는데 아들 집 계약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오미자 여사에게 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통장 속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이제 그만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쓰러지면 그 집은 누가 책임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뒤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 힘든 건 알겠는데 언니가 무너지면 아들이 정말 편해질까? 그 질문이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저와 아들을 함께 불안하게 만드는 습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도 저는 아들 내외가 제 사정을 정말 모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 그들도 저를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제 정기예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 주 주말 아들 내외가 은우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해 두었고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민이와 지은이가 이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우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는데 계약금이 다소 모자란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무리인데 어머니한테 또 부탁드리기가 그렇잖아. 그러자 태민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적금 조금만 쓰면 계약금은 해결되잖아. 손주 공부방 하나 만드는 건데 뭐. 텔레비전 소리와 은우가 장난감을 굴리는 소리 사이로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과일 칼을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도마 위 사과 반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칼 끝에서 사과즙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태민이는 아기를 품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며칠 전 진료 확인서를 접어넣었던 그 어금니도 치료받아야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가족은 이미 제 정기예금을 자신들의 비상금처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에 묻은 사과즙을 앞치마에 닦으며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으려 애썼습니다. 태민아, 그 적금이 내 돈이니?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하게 나왔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당황한 얼굴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냥 만약을 위해 있는 거 아니냐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도운 건 맞아. 하지만 엄마의 남은 인생까지 내가 미리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손자한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은우 잘 되는 것도 싫으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마지막 모멸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인데 그것마저 아까워하는 매정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은우는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소파 구석에서 조용히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태민이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지은이는 은우 손을 잡고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식탁에는 손대지 않은 과일 접시와 식어버린 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찜도 절반 넘게 남아 있었고 잡채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방금 있었던 일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통을 꺼내려다 그냥 도로 닫아버렸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미지근하다 못해 차가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반쯤 덜어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는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설거지도 미룬 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안 쓰는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끌어갔다가 저는 그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텅 빈 느낌이 지금 제 마음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되풀이해서 떠올랐습니다. 엄마 적금 조금만 쓰면 계약금은 해결되잖아. 어머니도 결국 손자한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 두 마디가 번갈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화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화였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삶을 결정할 권리를 조금씩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반찬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그동안 제가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왔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긋는 일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닐까? 자식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못난 부모는 아닐까? 하지만 거절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을 알려주는 일이며 상대에게도 자신의 삶을 책임질 기회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내어주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을 지키는 일까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며칠 전 화가 났던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6월 생활비 80만원, 관리비와 전기세 20만원, 미뤄둔 치과 치료비 180만원, 보청기 교체비 150만원, 갑자기 아플 때를 위한 비상의료비, 그리고 최소 1년치 생활 예비비까지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 위를 지날 때마다 숫자들이 하나씩 선명해졌습니다. 숫자를 적으면서 저는 그동안 이런 계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4가지 규칙을 적었습니다. 내 생활비와 병원비를 먼저 남긴다. 부탁을 받더라도 바로 송금하지 않고 하루 동안 생각한다. 매달 반복되는 정기 지원은 중단한다. 돈 대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다. 적어놓고 보니 3번째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정기 지원은 중단한다는 문장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줄을 지우고 필요한 경우는 상의한다로 고쳐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니 이번에는 또 흐리멍덩하게 느껴져서 다시 지우고 원래 문장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 저는 문득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보이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저더러 너무 다 퍼주고 산다고 가끔은 너부터 챙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는 다시 공책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마치 남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이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어두면서 저는 이 네 줄을 지키는 것이 아들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저를 지키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몇 번이나 숨을 골랐습니다. 따지거나 몰아붙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 생활비와 치료비를 먼저 남길 거야. 매달 돈을 보내는 일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태민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사이로 은우가 뭐라고 제잘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태민이가 목이 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준비해둔 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지금은 줄 수 없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 돈 말고 다른 방법은 같이 찾아보자. 태민이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채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평소보다 짧고 딱딱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물 한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통장을 열어 송금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몇 번이나 송금 화면 근처를 맴돌았지만 저는 끝내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민이가 정말 힘든 건 아닐지, 이사는 어떻게 될지, 공부방은 결국 못 만들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다 몇 번이나 일어나 물을 마셨고 새벽에도 몇 번이나 휴대폰을 열어 혹시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보며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후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불안은 그 밤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에야 저는 겨우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태민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저녁마다 습관처럼 걸려오던 안부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나 일었지만 지갑 속 그 종이를 떠올리며 겨우 견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태민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사 계약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지난번과 같은 규칙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태민이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겠다고,
이번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태민이가 지나가듯 그날 저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민이는 마트에서 은우 필통을 고르다가 늘 사던 것 대신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더 싼 것을 집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산대에서 지은이가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 이것저것 두드려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태민이는 가게 매출과 지출을, 지은이는 생활비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어디서 얼마를 줄일 수 있을지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이사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은이는 은우의 영어 캠프만 해외 대신 국내 단기 캠프로 바꾸기로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 국내에도 괜찮은 데가 많더라고요. 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태민이는 은우의 영어학원 횟수도 주 5회에서 3회로 줄였고 쓰지 않던 온라인 구독 서비스 2개를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조금 지친 기색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이전에 없던 담담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태민이 내외는 새로 바꾸려던 차량 구매도 미루기로 하고 외식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태민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민이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저 역시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통장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태민이가 이사 이야기를 지나가듯 꺼낼 때면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송금 한 번으로 덮이지는 않았습니다. 태민이 내외도 이제는 무언가 부족하면 저에게 전화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방법을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치과 치료를 예약했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낮 시간대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료 의자에 누워 마취 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저는 이 돈이면 이사 계약금에 보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제 카드로 임플란트 비용을 결제하면서 저는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카드 승인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쓴 이 돈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저를 지키는 비용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마취가 덜 풀린 뺨을 만지며 저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보청기도 새로 맞췄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예전처럼 크게 키우지 않아도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약통 안에 뒤섞여 있던 혈압약과 진통제도 이참에 요일별로 새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절하면 나쁜 부모가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도 기댈 곳이 생깁니다. 자녀가 먼저 달라져야 부모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준을 세우고 나서야 자녀도 자신의 몫을 보기 시작합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태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저는 습관처럼 또 돈 부탁일까 싶어 순간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고 손끝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치과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보청기는 괜찮으세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로 몇 초쯤 멍하니 서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여름 오후 햇살이 베란다 창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응, 잘 받고 있어. 아들이 제 병원 일정을 먼저 물어봐 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태민이는 그동안 자신의 생활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 지출과 집안 지출을 따로 나눠 적어보니 그동안 얼마나 어림잡아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 했습니다. 이사 계획도 당분간 미루고 지금 집에서 은우 책상 자리만 따로 정리해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와도 이제는 돈 문제를 숨기지 않고 먼저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저에게 전화하는 쪽을 택했었는데 이제는 둘이 먼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태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 계속 부탁하면서 저도 사실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안 계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게 더 불안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태민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아들의 삶에 계속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태민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조금은 안도했던 것도 같습니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나빴던 것이 아니라 사랑과 불안이 뒤섞이면서 저희 두 사람의 관계 방식이 어느 순간 잘못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태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을 거야. 태민이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예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에서 미자 씨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늦여름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치과 치료와 노후 계획을 편하게 꺼내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 이야기, 손자 이야기만 하다 끝났을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나누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미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훨씬 편해 보여. 저도 모르게 따라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오후였습니다. 석 달 후, 저는 태민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태민이는 은우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왔고, 저는 제 노후 적금을 새로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태민이는 은우의 학교 이야기를, 저는 복지관 라인댄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적금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한 통장으로 해주세요. 옆에서 태민이가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뒤 태민이가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근처 국밥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뜨끈한 국밥이 나오는 동안 태민이는 요즘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되자 태민이가 먼저 자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지갑을 열려다 말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에는 엄마가 살게.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태민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준비물을 사러 갔던 그 백화점에서의 결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 말 없이 카드부터 꺼내 건넸지만 이제는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조건 베푸는 부모도, 모든 지원을 끊고 원망만 하는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제 형편을 지키면서도 선택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뤄두었던 보청기를 새로 맞추었고, 복지관 라인댄스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텝도 못 맞추고 발이 자꾸 엇갈렸지만 미자 씨가 옆에서 박자를 세워주며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갑자기 화려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먼저 살피고 안 쓰는 방의 전등은 꼬박꼬박 끄고 오래된 옷도 아껴 입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에게 필요한 것까지 무조건 뒤로 미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준 돈과 시간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고 계십니까?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내 삶을 먼저 챙기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주었고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버텼습니다. 그 마음까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애써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도 되고, 친구를 만나도 되고, 내 통장을 지켜도 되고, 자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데 저는 70평생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야 할지 망설이며 마음 졸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깐 멈추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쯤 생각해보는 것이 결코 무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좋은 엄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면서도 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제 노후를 다른 사람의 비상금처럼 남겨두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통장에 쌓이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참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주겠다.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면서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지키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